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싱클레어 루이스의 베빗입니다. 1885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싱클레어 루이스는 대학 재학 시절에 사회주의 공동체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작가로서 그는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베빗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1926년에 퓰리처상 수상을 거부했는데 상업주의를 비판하던 자신이 상업적인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문학적 성취를 끝내 외면할 수 없었는지 1930년에는 미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를 제외하고 이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모두 유럽 출신인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취라고 할 수 있죠. 1922년에 발표된 베빗은 앞서 말씀드린 싱클레어 루이스의 작품 경향을 잘 보여주는 소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잘나가는 부동산 업자 베빗과 그를 둘러싼 상류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비판적인 풍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꼭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성찰하게 만드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재미도 갖추고 있어서 부담없이 읽으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지 베빗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아내인 마이러와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베빗의 친구 폴과 그의 아내 질라도 등장합니다. 보수적인 베빗에게 영향을 주는 세네카라는 변호사와 베빗과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는 타니스라는 여자도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베빗이라는 이름의 46세 중년 남자는 미국의 제니스라는 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이러라는 이름의 아내,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베로나, 테드, 캐서린이라는 자녀들을 두고 있죠. 베빗은 나름 사업도 잘 이끌어나가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지였는데 그는 최근 잘 때마다 아름다운 소녀를 목격하는 꿈을 꿉니다. 베빗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욕구 불만이 꿈을 통해 표출됨을 알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삶을 이어나가죠. 그의 아내 마이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가사와 양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베빗은 미국의 성공적인 사업가다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을 내심 자랑스러워하죠.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제니스의 상류층 사교 모임의 이름은 애슬레틱 클럽으로 베빗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동기이자 중소기업 사장 폴 리슬링은 최근 아내 질라와 사이가 벌어져 있었죠. 폴은 베빗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다소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빗은 친구 폴을 존중하면서도 미국의 사업가로서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아내 마이러에 대한 권태감과 성장한 자녀들의 자유분방한 태도에 질려 가정생활을 힘겨워합니다. 특히 둘째 아들 테드는 대학도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었고 베빗은 테드에 대해 걱정하며 정해진 루트에 따라 살 것을 권하죠. 베빗은 일과 가정 모두에 지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지쳐만 갑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베빗과 폴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두 사람은 작당을 하여 둘이 며칠 먼저 여행지로 가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의견을 모으죠. 그들은 아내들보다 먼저 여행지로 가서 일주일 정도 낚시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일주일 후 아내들이 합류하고 휴가 동안 재충전을 한 베빗은 제니스에 돌아와 의욕적으로 일상의 삶에 복귀하죠. 돌아온 그는 여기저기 기고도 하고 연설과 강연을 다니기도 하며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상류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인사가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빗은 출장으로 시카고로 가고 거기서 우연히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친구 폴을 발견하고 놀라죠. 그는 폴과 그 여자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폴과 대화를 하는데 폴은 아내 질라와의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 후 베빗은 폴이 자기 아내 질라에게 총격을 가했지만 질라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폴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죠. 베빗은 폴을 면회하는데 그는 별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그를 구해보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이러는 2달간 친정으로 떠나고 홀로 남게 된 베빗은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고객인 타니스란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등 일탈을 시작합니다. 마이러가 돌아오지만 그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작년 여름 휴가 때 폴과 함께 갔던 곳으로 홀로 휴가를 떠나 거기서 기존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다짐하죠. 돌아오는 길에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 세네카를 만나게 된 그는 세네카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보수적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제니스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되고 베빗은 파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상류층 동료들의 눈밖에 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타니스와 잘못된 관계를 이어나가며 그녀의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당시 금주법으로 인해 금지된 술을 진탕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죠. 이런 베빗의 변화는 제니스 상류층에게 감지되고 그들은 더욱더 베빗을 멀리하기 시작하는데 베빗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마이러는 자기 동생이 아파 간호가 필요하다며 잠시 집을 떠났는데 그동안 베빗은 타니스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죠. 사실 마이러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고 베빗은 조심하려고 했지만 마침내 그는 대놓고 외도를 해 두 사람의 사이는 갈수록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베빗은 타니스에게도 점차 흥미를 잃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마이러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아내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의 일탈을 그만두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 업무와 상류 사교계에 충실해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죠. 그런데 아들 테드가 유니스란 여자친구와 제멋대로 결혼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양가의 가족들이 모여 테드와 유니스를 질타합니다. 베빗은 테드를 따로 데리고 나가 자신은 그러지 못했지만 너는 원하는 삶을 살라며 격려하고 함께 가족들의 비난에 맞섭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빗이 정말 속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빗이라는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빗이 정말 그 이름이 속물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의 모습을 소설 속에서 보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제니스란 도시의 제법 성공한 부동산 업자로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며 아내와 세 아이를 둔 중년의 남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당시 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중상류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죠. 베빗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이런저런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엘크 회원이고 부스터이며 상공회의소 회원이라는 사실은 그의 행동 반경을 결정했다. 라는 문장이 그의 외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꽤나 열심히 그런 성향을 드러내며 활동을 했는데 그러던 그가 친구 폴의 살인미수 사건을 겪고 기차에서 세네카 돈을 만나게 되면서 일시적 변화를 겪죠. 그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타니스와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평소 그답지 않은 일탈을 하지만 아내 마이러의 병을 계기로 되돌아옵니다. 물론 그가 사업가로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그의 행적만으로 그를 속물의 대명사로 지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 했을 뿐으로 보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만약 이런 그를 속물로 지목한다면 아마 같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베빗이란 단어가 속물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베빗이라는 인물 개인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작품 베빗에 묘사되는 제니스 상류사회의 모습을 볼 때 돈만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베빗이 지목된 것은 주인공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설 내에 묘사되는 사회의 모습 때문임을 알 수 있죠. 베빗에 나오는 상류층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채 하층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관심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베빗을 비롯한 상류층 사람들이 제니스의 번역에 신나서 소리를 지르며 떠들 때를 묘사한 장면이죠. 야간 열차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가난한 사람들은 별 부러움 없는 의아한 눈길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번영은 그들만의 것이었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빗이란 단어가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은 베빗이라는 주인공 개인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빗이란 작품에 그려진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공고하게 만드는 모습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 자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빗이 꿈에서 본 아름다운 소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가는 부동산 업자로서 베빗은 얼핏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했죠. 소설의 초반부에 베빗이 끊임없이 꿈속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작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게 못마땅했고 그런 불만족이 부끄러웠으며 그럴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소녀를 갈망하게 되었다. 베빗이 꿈속에서 목격하는 아름다운 소녀는 그의 현실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에서 그 불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빗의 경우 자신의 불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내 몰래 타니스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타니스의 젊고 자유분방한 친구들과 만나면서 자신 역시 그들과 똑같은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타니스를 통해서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그녀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타니스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베빗은 그녀를 통해서도 자신의 불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아내 마이러의 수술을 계기로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오죠. 한마디로 베빗은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소녀를 현실에서 찾기 위해서 그 소녀를 타니스로 치환시켰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녀를 치환시킬 존재를 찾는데 그는 바로 자신의 아들 테드였습니다. 그는 자기들 맘대로 결혼식을 올려버린 테드를 따로 불러서는 자기는 그렇지 못했지만 너는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죠. 나처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얘야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라. 세상은 내 것이다. 사뭇 감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들 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은 자기 욕망의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마이러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끝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후일담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베빗은 아들에게도 실망하고 끝내 그 불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베빗의 꿈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녀는 주인공 베빗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녀가 꿈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통해서는 자신의 불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영원히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20년대 미국으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길을 끄는 당시 사회 현상이 발견됐는데 바로 금주법입니다. 금주법은 1919년에 제정되고 다음에 발효된 법으로서 당시 미국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당시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금주법을 언급하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재미있는 점은 이를 통해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빗을 비롯한 제니스의 상류층 역시 금주법 때문에 공식적으로 술을 사 마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 횡행했던 밀주업자들로부터 술을 구해 마시죠. 상류층 사람들은 몰래 술을 구해 마시면서 차라리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고 나머지는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란 바로 자기들 같이 이성적이고 자제력이 강한 상류층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하층민들은 금주를 시킬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게 하면 요령없는 노동자들이 술 마시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도 침해하지 않게 되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금주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의 적용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적용되는 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과도한 규제로서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통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얻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법을 대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는 자신과 남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작품 속 금주법을 통해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베빗줍줍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속물 근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